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댓글을 봤더니 내년 지방선거 때 김용남 전 의원 수원시장 나오냐 이런 댓글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네요.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방선거. 연말에 한번 짜봐야죠. 머리 한번 잡아야죠. 이렇게도 피해 가시네요. 이 김용남 전 의원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있는데 네. 뭐 새해는 기회가 오겠죠. 기회가 오겠죠. 그래요. 6개월 동안 아무 얘기 없었으니 새해에는 기회가 오겠죠. 자, 애청자분들께서는 기회가 오기를 또 많이 바라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경제 얘기 잠깐 하고 들어갈까요? 이 환율. 네. 이거 저도 이 수치가 어제 1,48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야, 이거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환율 문제는 쉽게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환율 문제는. 네. 계속 환율이 문제가 됐는데 네.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냐? 네. 뭐 답은 나와 있는 거죠. 결국에 그 외환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도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러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은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수출해서 많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왜 달러가 공급은 답답해요. 적고 수요는 많냐? 근데 달러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팔고 버는 달러, 이른바 이제 상품 수지에서 흑자를 보는 달러의 대략 2.5배 정도가 네. 투자 목적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월등히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예. 공급보다. 왜냐면 2.5배 정도가 나가니까 그 2.5배는 개인들이 이른바 서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들의 뭐 주로 미국 주식 투자, 뭐 미국 채권 투자도 있습니다만 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도 있는 거죠. 뭐 기업들의 투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바꿔서 갖고 나가기로 네.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일정 비율은 선물한 매도, 그러니까 달러 선물한 매도를 하고 나가는 방법도 쓰고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악순환이에요. 지금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오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야 이제 방법이 없잖아. 쓸 수 있는 거 다 썼는데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오르네. 네. 그러면 갖고 있는 달러도 안 팔고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가격이 오른다고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미국, 일본 금리 정책 차별화 영향 예의주시해야 오늘 시장 상황 점검회에서 또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이제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연말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그래도 좀 바꾸지 않을까? 연말에 들어서 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적극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달러 좀 팔아라.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기업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저희도 달러 쓸 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많이 계획을 했고 이미 발표한 것도 많으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다가 다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투자하는 번거로움보다는 달러로 갖고 있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기업은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달러 값도 계속 오르는데 왜 팔아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로 갖고 있으면서 달러 예금하면 이자 훨씬 더 줘요. 뭐 이것도 있는 거고. 금리도 오히려 미국이 높으니. 그렇죠.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데 금리는 미국이 높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금리도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원달러 환율은. 근데 달러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 경제적으로는 지금 달러 강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0 이하에서 네.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유로가 엄청 강세죠. 사실은 유로가. 우리가 항상 원달러 환율만 들여다봐서 그런데 네. 유로는 엄청 올랐어요 요새. 거의 1,800원 가까이 돼요. 네. 1유로가. 자, 그러면 가장 관건은 원달러 환율은 우리 경제 성장률, 미국 경제 성장률의 문제라고 보지만 원화 약세가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원화가 동남아 국가 통화보다 약세냐? 이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상하고 그래서 워낙 이렇게 고환율 가는 게 과연 우리 체력과 우리 경제의 사이즈 이것까지 안 맞게 너무 약세가 돼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그럼 풀어야 됩니까?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보면 원화하고 엔화가 제일 약세예요. 근데 최근에는 엔화보다도 원화가 더 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국이 불안한 국가 빼고는 주요 네. 국가 중에는 원화가 제일 약세인 상황인데 일단 미국의 어떤 그 주식 투자 뭐 아니면 미국 자본 시장의 투자 이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국장에 대한 신뢰를 더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이 뭐 일부 발빠른 분들은 이미 국장 투자를 늘리기 시작한 분도 꽤 있습니다만 네. 일종의 국장으로의 회귀가 좀 트렌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왜 서학개미 탓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금액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예. 있고. 금액이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뭐 기관 투자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싶어요. 여기서 더 그건 국민연금의 몫은 아닌 것 같고 하나 한다면 원달러 통화 수합 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년 아니면 2년 네. 또 뭐 금액에 정함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억 불이나 1,000억 불 정도 통화 수합을 체결해도 환율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도 그렇고 아주 돈이 많은 개인들도 보니까 그 사이에 달러를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대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 형국이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매력을 계속 높이고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사실 기업 사정도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정은 알겠지만은 좀 풀면서 바꿔가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 믿으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으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는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그러니까요. 거가 가장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자, 이 얘기는 저희가 주시하면서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경제 얘기 저희가 뒤에서 시간 남으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업무 보고 받는 거 생중계가 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 좀 보고 계십니까? 뉴스는 좀 보고 계시고 생중계도 잠깐 보실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할 것 같고 현장에 나올 것 같은데 답변하는 사람들별로 뭐 이렇게 편차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칭찬 뭐 콩 GPT라는 그런 별명도 없고 어떤 사람은 거의 뭐 아예 이재명 대통령 그냥 연타로 질책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한 6시간 정도 네. 업무 보고를 아침부터. 받았는데 네. 누가 뭐 그런 표현을 했던데 넷플릭스보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그런 뭐 댓글 젠플릭스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아니 정말 라이브잖아요. 맞아요. 그 라이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진정한 날 것이지. 진정한 라이브로 진행되는 네. 리얼리티 쇼잖아요. 음.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네. 답변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야 저렇게 모르면서 저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꽤 많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하는 기관장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긴장되죠. 예. 특히 이제 저희 앞서서도 얘기 나눴지만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그냥 되는데 왜 이런저런 얘기를 앞에 붙이고 제대로 답은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대답할 자신이 없으면 시간을 좀 늘려서 핵심을 피해가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근데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선 의원 출신이고 그건 아는데 겪어 보셨잖아요, 이학재 사장. 그렇죠. 근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할 정도의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사가 났을 때도 좀 뭐 어떤 배경이 있길래 뭐 국토위원 했다 뭐 이런 건가? 에이 그거로 전문성이라고 주장하기엔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래요. 예. 결국엔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공공기관장 중에 한 명이겠습니다만 네. 그 공공기관 하나하나를 따로 놓고 볼 때는 그게 결코 만만한 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자산이 일단 얼마예요. 아이고, 그래도 인천 거기 근무하는 국제공항. 직원 수가 얼마고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은 웬만한 국내 대기업 못지 않은 자산 내지는 뭐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일단은 인사를 할 때부터 이른바 이 낙하산을 하더라도 좀 최소한의 전문성은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웬만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조직도 망가지는 것이고 인천공항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 어떻게 보면 처음 맞이하는 얼굴 첫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보면은 인천공항 이 모습이 우리가 자랑스러웠던 그 모습이 아니라 분규도 많고 노사 간의 대립도 많고 그다음에 1공항 같은 1터미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글쎄요. 제 느낌에는 좀 예전보다 못하다는 느낌도 들고 이게 이 사장 문제가 아닐까 좀 이번에 들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오다 보니 근데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여러 공사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를 보면 도대체 뭘 알지 저 사람이 저 분야에 그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도로공사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인사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데 저쪽 커리어나 뭐가. 네. 근데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어떻게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누구한테 부탁해서 간다고 치지만 인사하는 사람이 저렇게 인사해도 되나? 라고 생각되는 인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요. 물론 이제 과거에 정권 교체 이후에 네. 그렇게 전문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그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직권남용으로 의율해서 뭐 처벌한 적이 있다 보니까 못할 요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는. 뭐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네.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강압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보다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건 양심의 문제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보고 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연봉과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있는 게 과연 합당한가? 그래요.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연봉은 2, 3억 뭐 된다고 그런 것 같던데. 연봉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예.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크죠. 예, 누릴 수 있는 게 큰 자리다. 혹시 공항 쪽에 특화된 어떤 전문 우리 의원님께서 취직이나 공항 이용을 한때 많이 했었죠. 많이 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 이용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아니 있다. 우리가 이제 KTX가 참 이렇게 잘 배려를 갖춰지기 합니다. 예. 전에는 지방 갈 때 예. 김포공항에서 많이 예. 비행기를 타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지방 근무할 때 그 탈 일주일에 수밖에- 2번씩 타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맞아요. 요즘에는 KTX가 오히려 더 빠르게 그렇죠. 느껴져. 공항이 네. 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항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인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양심의 문제다. 이거 김영남 전 의원 이 양심의 문제 말씀하시게 딱 오네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 근데 그런 사례가 네. 너무 많아요. 진짜 비양심적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양심의 문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겠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학재 사장 글쎄요, 양심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기 체급을 좀 키우는데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체급 키워서 나가자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실은 그런 게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불문율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보다 정치적 체급이 낮은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라. 체급 그렇게. 높은 사람이 무조건 손해 본다. 네. 그게 불문율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국정과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근데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문제점이 보이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기회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양상이 약간 그렇게 비춰져요. 그 SNS 글 올리고 기자간담회 하고 또 SNS 글 올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언론에서 어쨌든 써주고 그러니까 그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일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하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요. 자, 생중계는 그래도 계속된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 오마이TV를 통해서 계속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 문제 어제 네. 청문회도 있었지만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범석 의장이 나와서 당당하게 왜냐하면 나는 글로벌 총괄하는 자리야. 그래도 수익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쿠팡의 현재 수익의 거의 90% 아유. 이상은 한국 사업이죠. 물론 뭐 대만에도 진출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사업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동안 국회에서 한국말 못하는 척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봐도 전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와갖고 저 한국말 몰라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쿠팡은 사실은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압도적인 강자잖아요. 네.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을 정도인데 이게 일종의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인데 와 이건 구멍가게만도 못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쿠팡이 이렇게 형편없는 기업이었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이런저런 일이 안 터지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은 이걸 대단히 중시합니다. 대기업은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직이나 투자를 꽤 많이 해요. 네. 실제로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업재해가 났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공개 사과를 하고 뭐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사퇴하는 것도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네. 쿠팡에서 제일 큰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 중에. 그러면 이미 터진 거를 주워 담을 수야 없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대처를 하고 이걸 수습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게 그 기업의 능력이고 그 기업의 장기적인 영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인데 네. 이렇게 형편없이 대처를 한다고? 아니 일단 그동안 경영진의 교체가 너무 자주 있었어요. 이거는 기업이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강한승 대표가 있다가 6개월 전에 그만뒀잖아요. 네. 그리고 박대준 대표라는 사람이 대표를 했어요. 네. 제일 황당한 대목은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 사고가 터지니까 터졌는데. 이달 10일 날 나 안 해. 그리고 그냥 사표 내고 남을 나라야. 아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지 이거? 이 조직 자체가 네.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콩가루 느낌이 나는. 아니 그러더니 진짜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대행이라고 와갖고는 국회에 와서 아 저 한국말 몰라요. 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 강제 듣기 평가를 했습니다. 영어 듣기. 아니 그리고 김범석 의장은 사실은 그 쿠팡이라는 게 김범석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로 이제 미국에서 대학 네. 나오고 거기 석사과정 다니다가 아마존을 보고 한국에서 저 모델을 그대로 그렇지. 따라하면 성공하겠다 갖고 시작한 게 쿠팡인데 네. 어쨌든 성공을 했죠. 근데 이번에 위기 대응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하버드에서 뭘 배운 거야? 아니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아.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한 얘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나는 17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CEO다. 예. 그래서 한국에 갈 시간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쿠팡이 어떻게 170여 개국에서 사업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지 카운트도 안 되지만 적어도 매출이나 수익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하고 있으면 네. 한국에서 터진 사고와 관련해서 수습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범석 의장은 지금 쿠팡 INC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법인의 프레지던트가 아니에요. 그래요. 보통 CEO라고 할 때는 네. 정말 경영진 이그제큐티브를 우리가 그 중에 이제 CEO가 치프 아니에요. 네. 어. 그렇죠. 그런 사람을 CEO라고 네, 하지. 예. 근데 김범석 의장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전부터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는 다 안 했어요. 미리미리 손을 떼고 예. 뭐 강한승 대표한테 넘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 쿠팡 법인도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의장이에요. 이사회는 보드 멤버 중에 1인이고 보드 멤버들을 이렇게 이사회를 할 때 네. 사회를 보고 주도권을 갖는 체어맨이지. 근데 이사회 의장을 보통 CEO로 표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이 사람은 경영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회의 업무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또 감독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언하는 입장이지 네. 직접 경영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미국 법인이라며 그렇지. 이사회 의장을 어떻게 CEO로 표현하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엉망진창인 구멍가게 만도 못한 회사인 거야. 지금 그리고 쿠팡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이게 글로벌 얘기를 김범석 의장이 했지만은 과연 글로벌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맞느냐라는 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
쿠팡은 노동자 이 노동 환경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또 불거졌고 숨진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 지적도 나왔는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노동자 사망 사고 책임을 사실상 이제 피하는 그러니까 사망 사건 은폐 지시 의혹까지 나오고 열심히 일한 증거 남기지 마라 이런 얘기 했던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여러모로 쿠팡 이번 기회에 지금 어제 보니까 뭐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이거 영업 정지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정위와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범정부 TF도 이번에 또 출범을 하고 정부가 또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 네. 정도 되면 그 김범석 의장이 본인은 미국 법인의 이사회 의장이고 한국 법인하고는 거리를 두면서 모든 책임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거 미국에서 소송 걸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이번 네. 사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왜냐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졌지. 아유, 지금 그럼요. 영업 정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근데 이러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만 네. 미국 주주 입장에선 지금 경영진이 정말 무슨 판 치고 있는 거거든. 예. 그럼요. 이거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죠. 예, 그야말로. 그러면 거기도 우리식에 표현하면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거기 또 선진 시장이니.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거 잘 인정 안 해주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주주들이 소송하면 충실 의무 위반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른바 징벌적 예.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요. 이렇게 나몰라라고 몰라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없어. 네. 이거 쿠팡 주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열받고 충실 의무 위반으로 볼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편하게 네. 그냥 자리 회피하고 이러려다가 잘못하면 패가망신 할 거려. 미국 시장에서 뭐 나스닥이 됐던 뉴욕 증권거래소가 됐던 미국 상장하는 게 꿈인 분들이 많은데 네. 미국 상장이 물론 자본시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상장했을 때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커지고 뭐 네. 이런 장점, 투자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깊이 생각 안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이요. 예? 우리나라보다 상장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또 몰랐네요. 비용 문제. 그리고 미국에 상장하면요. 예. 보고해야 될 내용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개해야 된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투명하게. 여러 가지 그럼 투명성이 훨씬 높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갈 리스크가 커요. 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수 당하면 완전히 쫄딱 망해요. 잘못하면.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김범석 의장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뭘 배웠나? 그러니까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고 꼼꼼하게 더 챙겼어야 돼. 왜냐하면은 사업 자체가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초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안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미국 김범석 쿠팡 의장. 주가가 예. 33불까지 갔던 게 지금 22불 때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난 반토막이 거예요 났네요. 지금.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면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고 이 국내에서도 계속해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김범석 의장이 정말 언제 얼굴을 보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책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글쎄 뭐 학교 다니면서 무슨 그 잡지 같은 거를 창간해서 팔아서 처음에 돈을 번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학생 수준에서 했던 사업 같고 예. 제대로 된 정말 큰 사업은 쿠팡이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엔 경험 부족 아닌가라는 경험 생각이 부족?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박정희 핫스팟에서도 쿠팡 문제 계속해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고
자, 지금 어제 있었던 국회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압수수색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KBS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김건희한테 건네졌던 이 로저 비비에게 가방, 이 고가 가방 이걸 김기현 전 대표가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을 특검이 포착을 하고 수사하고 있다. 김기현이 직접 건넸다.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네요. 직접 김기현이. 그리고 일단 그 돈을 누가 댔을까요? 돈을 누가 댔을까? 누구 돈으로 샀을까요? 이게 김기현 세비 계좌에서 이게 이제 빠져나갔다라는 거 이걸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좌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산 사람도 김기현이고 준 사람도 김기현이 이렇게 우리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이 꽤 높죠. 근데 물론 이제 세비 통장을 배우자에게 완전히 뭐 생활비 쪽으로 아예 맡겼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명의는 글쎄요. 근데 뭐 세비에서 그런 고가 가방을 사는데 전혀 몰랐다. 이거는 아니 적어도 김기현 의원이 퐁퐁나무로는 안 보이는데. 폼폼나무로 안 보인다. 아 예.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가 이 경제권인도 그렇고 다 자기가 쥐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계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전달한 그 감사 편지가 적힌 날짜 이걸 봤더니 그때 윤석열 부부가 해외를 다녀서 귀국한 날이었는데 저녁 늦게 귀국했는데 김기현 이 부인 김기현 이제 배우자가 김건희를 만나러 가서 직접 만나줬다. 이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 그렇죠? 시점 자체가 결국엔 김기현이 또 직접 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로저 비베의 가방 자체가 맨 처음에는 뭐 파우치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대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게 나중에 또 드러나고. 그렇죠. 260만 원인가요? 꽤 고가의 가방을 줬다. 근데 뭐 김건희 입장에서는 고가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260만 원 정도면은. 그렇죠. 비교되죠. 뭐 통일교나 이런 데서는 6천 그거 지금 가격 많이 올랐대요. 그세요? 그때 김건희가 받을 때만 해도 6,200만 원인가 뭐 그랬는데 네. 그 김건희와 관련된 브랜드들이 갑자기 김건희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상품 가격을 네. 많이 올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8천만 원대라고 그러던데. 어이구. 그 목걸이 같은 게. 너무 비쌉니다. 예. 말도 안 돼. 근데 누구는 그런 거 주는데 겨우 뭐 260만 원짜리 아니, 갖고 와갖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닐 거지. 그거는 진짜 에피타이저 이렇게 다 올라간 거고 딴 거는 더 이 뭐 상자 안에 아니 그러니까 있지 않았을까. 제가 늘 주장한 예. 게 그거잖아요. 아니 뭘 청탁을 하면서 줄 때는 네. 기본이 현찰이고 현찰만 주기 뭐 하니까 그 위에 뭘 고명 얹듯이 얹어서 핸드백도 주고 뭐 목걸이도 주는 거지. 근데 네. 왜 지금 나온 거는 이 고명만 있고 이게 밑에 떡시루는 완전히 빠졌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종호가 수표 3억을 김건희에 네. 줬다, 전달했다 이렇게 또 특검에 가서 진술했다고 그걸 또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 얘기 보기에는 나오네요. 예. 맨 처음으로 공개된 돈이죠. 돈. 여태까지는 다 물건이었잖아요. 목걸이부터 해가지고 그쵸. 목걸이, 뭐 가방, 구두, 뭐 예. 이런 거였는데 이종호의 입에서 처음으로 돈 얘기가 나왔어요. 역시 그렇지. 저게 역시 빠질 리가 없지. 역시 돈이야. 돈이 있을 것이. 그래서 한학자 근거에 300억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0억, 300억 정도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의 돈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유경옥 전 행정관이 빼돌렸다는 컨테이너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그걸 왜 못 찾을까? 컨테이너. 혹시 거기 컨테이너에 현금이 꽉 차 있으면 얼마입니까? 옛날에 한때 예. 국권화폐 사기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들어보셨어요? 국권화폐?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10,000원짜리가 예. 작았어요. 지금 10,000원짜리보다. 옛날에 그러다가 10,000원짜리 신권이 나왔어. 네. 근데 그 국권화폐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두환 비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50 때는 이렇게 10,000원짜리가 국권은 좀 작았어요. 근데 국권으로
컨테이너에 꽉 찬 게 몇 개가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어느 정부 노태우인가 김영삼 정부 때인가 10,000원짜리가 신권으로 바뀌었거든. 네. 물론 이제 국권을 은행에 가면 바꿔주긴 예. 하는데 은행에서 컨테이너를 바꿔주진 않잖아. 컨테이너째 갖고 오면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니까 국권 화폐 사기 사건의 대략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당신 국권을 10억 뭐 100억 이렇게 주면 20% 디스카운트된 신권으로 뭐 80%만 줘라.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비용이 약간 든다. 돈을 옮기고 뭐 하는데 예,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비용 쪽으로 비용으로 5천만 원만 줘라. 먼저 줘라. 근데 그거 받고 그런 사기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사라지고. 근데 아니 그게 말이 돼요라고 물어보면 네. 이제 사기 당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야 컨테이너를. 컨테이너에 그 현찰이 가득 찬 거를 어디 있어요? 그러면 눈을 가리고 이동해 갖고 자기가 뭐 어떻게 어딘진 모르는데 영화 한 장면.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예. 컨테이너 문을 짜잔. 딱 여는데 그냥 국권이 예. 꽉 차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봤으니 검사님 제가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용 쪽으로 먼저 받고 그리고 사라지는 국권화폐 사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예. 야. 그러니까 그 소위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 컨테이너에 가득 차 있다는 거는 실체가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런 소재를 활용한 사기 사건이 한때 많았던 건데 네. 통일교회 280억 현찰 얘기하니까 갑자기 국권화폐 그게 생각나더라고. 근데 컨테이너 이게 나오고.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이렇게 몇백억씩 쌓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얘기가 진짜 김건희 쪽에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과연 거기에 뭐가 있을까? 현금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거의 시효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2차 특검 또 어떻게 보면은 종합 특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커질 것 같고 특검 상황 또 재판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김문수 이제 한동훈이 러브샷을 하고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다. 이기는 선거가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 서울 관악관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도권 전영직 의원 당협위원장 모임 여기에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김문수가 하나로 뭉쳐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우리 당이 누구를 잘라내려고 해서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술을 마셨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친목을 다지는 의미로 끌어안고 술을 마시는 러브샷까지 했다. 콜라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의원님? 전혀 이질적이고 네. 같이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됐던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게 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저런 장면이 연출된 것은 오로지 장동혁 덕분이다. 정동혁 효과다. 네.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뭐 싸울 필요가 있을 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항상 투쟁이 있잖아요. 그게 뭐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 네. 주도권 쟁탈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경쟁 내지는 그 싸움이 늘 있는 곳인데 네. 싸움의 제1 원칙이 뭐냐? 전선을 넓히지 마라. 싸우려고 하면 내 편은 최대한 많이 늘리고 적은 최소화시키고 그게 이게 병법 싸움의 제1 기본이죠. 원칙이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정확하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사방이 적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김문수가 훨씬 가깝지. 그동안의 그렇죠. 발언 내용이나 이미지로 볼 때 예. 여기는 윤 어게인에 가깝잖아요. 둘 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죠. 상당히 비슷해 보였던 두 사람인데
장동혁 대표 덕분에 김문수 음. 전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야, 저러면 나까지 망하겠다 싶으면 등을 돌리기 마련인 거죠. 맞아요. 김문수 전 후보 입장에서도 야 장동혁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저러다 나까지 죽겠다. 앞으로의 미래가 없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요. 이좀 조갑재 대표도 김문수, 한동훈 러브샷 이거 장동혁 무너뜨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그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이게 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저런 식으로 하면 지방선거까지 못 버틸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주호영, 윤한홍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언더찐이라고 불리는 회자가 된 이런 사람들도 장동혁 체제를 비판하고 있고 사실상 친한계랑 오히려 더 이제 손을 잡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청용 우백호 이런 느낌으로 왼쪽에는 장해찬, 오른쪽에는 김민수 이렇게 여의도연구원에 장해찬을 데리고 오고. 또 국민소통위원장인 김민수를 딱 앉히고 하면서 버텨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인선이죠. 그렇게 인선을 하는 순간에 네. 장동혁 대표는 당 내에서도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20%대인데 네. 그 안에서도 소수가 그렇죠. 된다.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말 우리가 보기엔 한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네. 내지는 그냥 어영부영 친윤 쪽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붙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장해찬, 김민수는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저거는 곤란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이거 안 되겠는데? 장동혁으로는 뭐 비전이 없고 비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나까지 죽겠는데?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선인 거죠. 예. 정말 어리석은 인선이에요. 어리석은 인선이다. 근데 장동혁 대표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뭐 차기 대권 주자나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 지지율 이런 것들은 꽤 이제 잘 나오는 편 같더라고요. 보수 아니 지지층 그건 내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그래요? 아예 사람이 안 보이니까 네. 그나마 제1야당의 당대표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본인의 어떤 노력 내지는 본인의 내공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해서 얻은 득점이 아니라 그럼 그냥 혼자밖에 없으니까 보수층에서 지지하는 게 아닌 것이냐 그런 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똘똘 왜냐하면 당원들 이 비율 자체가 윤어게인 그쪽 성향의 비율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당원들 똘똘 뭉쳐서 장동혁 체제로 가는 단단한 이 지지층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다. 그렇게 절대 안 돌아갈 거려.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현역 의원들부터 반기를 듣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어영부영 저쪽으로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 장동혁 전선이 저렇게 커지고 있어. 네. 불가능해 보였던 김문수 한동훈이 손을 잡을 정도면 거기다 이제 다소 중립적인 내지는 친윤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인사들도 이 장동혁은 아니야라고 하면 이제 저쪽이 훨씬 세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건 순간이에요. 왜냐면 왜요? 장동혁 뭐 언제부터 알았다고 까놓고 얘기해서 뭐 아니 정치적인 지지 세력도 네. 정말 DJYS처럼 수십 년을 같이 해오면서 네. 온갖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예. 지지를 해왔던 사람들은 잘 안 깨져요. 그 지지는. 그렇죠. 그런 게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이지. 장동혁 뭐 언제 알았다고. 네.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됐네? 하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니까 지지해봐야지 수준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이 어떤 결정할지.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해요. 통일교 의혹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일단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일단 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있고 네.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빠르게. 한학자 총재의 개인 근거에 있는 280억 왜 압수 안 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압수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교단 돈을 횡령한 거다. 네.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걸 압수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예. 저는 이 상시적인 국가 수사기관의 실력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오히려 수사를 더 잘해요. 네.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급조된 그 수사기관보다는. 근데 왜 그동안 특검을 해왔냐?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를 할 의지를 안 보이거나 네. 수사하기가 영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했던 거지 그동안. 그래서 저는 국수본이 하는 거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게 둬야 된다. 뭐 내일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출석 통보를 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돈봉투 수수 의혹, 그러니까 민주당 전현직 의원 허종식, 윤관석, 임종성 의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네요. 1심이 뒤집혔습니다. 이거 뭐 정확한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1심과 다른 판단을 2심이 내렸다. 저거는 예.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거죠. 그러죠. 그동안 좀 쌓여 있었죠. 이런저런 법원의 판결이나 네. 재판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거 공소유지가 되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퍼지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평가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물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건 맞는데 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일단 그 서울 마포의 국회의원 했던 우리 노충래. 노웅래. 노웅래. 노웅래 의원이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관여했던 민주당 이제 부총장을 했던 사람의 네. 그 어떤 녹취 파일 그 돈 봉투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정근의 그 파일을 보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돈 봉투가 아니고 서류가 들어있던 대봉투 꺼내는 소리가 녹음된 거다. 네. 뭐 이러면서 무죄가 났는데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소스는 똑같아요. 그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출발한 수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 때문에 시작된 이런저런 사건,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그렇고, 이거 공소유지가 잘 안 되겠는데, 라는 그 생각들이 많이 퍼졌었는데, 요번 네. 항소심에서 무죄 난 것도 증거 부족이다, 라고 생각이 것이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속보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호의 스팟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용남 의원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중에 못다한 말씀 있거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환율만 안정되면 그러니까요. 거의 99점이 되는데 이게 환율이 안 잡히네 진짜. 환율이 지금 저도 계속 이제 방송하면서 보고 있는데 1,478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뾰족한 수가 안 보여가지고 계속 의원님께 물어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 주식은 오늘은 네.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오라클 쇼크가 나면서 네. 오라클이 실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오라클이 투자하기로 했던 데이터 센터가 그 투자 계획이 취소되면서 네. 뭐 오라클이 왕창 끌어내려갖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장도 좀 4천선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는데 네. 뭐 이거는 일시적인 저는 등락이라고 봅니다.
결국 가는 방향은 네. AI 혁명으로 그렇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오라클이 조금 문제가 생긴 거지 미국의 AI 투자가 앞으로 줄어들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아유, 제로인 것이고.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요. 네, 중국과의. 그렇기 때문에 국장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고 다만 환율은 참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예. 잘 못 찾겠어요. 뭐 이창용 총재도 못 찾는데 뭐 제가 찾을 수가 없겠죠. 찾으시고 혹시 한국은행으로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일단 방송을 하나요? 다음 주에? 합니다. 너무- 생방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유,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제가 올 이렇게. 텐데 의원님도 오시죠? 온마이티브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도 같이 열심히 해야죠. 뭐. 다음 주 크리스마스 때 오시는 걸로 약속을 받고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